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채널에서 여러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30대 후반이라고 하면 시집 가서 애 낳고 애 키우느라 정신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 팔자에 이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이혼까지 하게 됐네요. 저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결혼만 하면 정말로 단란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 되어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늘이 내린 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다. 효자가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겠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효자인 남자만큼 속 터지는 남자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부모한테 잘하는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나면 제일 잘한다고들 하잖아요. 이것도 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남자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부모가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남자랑 결혼하고 나면 나만 나쁜 년 되기 딱 좋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속에서 열불이 나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속 터지는 시댁에 대해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5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거든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그런지 저를 낳아준 어머니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으면 사진 몇 장을 꺼내봐야만 어렴풋이 얼굴과 목소리가 떠오르는 정도였습니다. 100일 때 어머니가 저를 안고 있는 사진과 가족 사진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언젠가 어머니가 절 데리러 오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아버지마저도 자주 보지 못하고 컸고요. 아버지는 이혼 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두고 열심히 생업 전선에 뛰어드셨거든요.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도 잠깐이나마 저를 보러 와주셨는데 다시 일하러 가야 되는 아버지를 보면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 아버지도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저를 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영아, 아빠가 열밤 자면 또 올게. 정말로 열밤 자면 또 올 거야? 그럼 우리 주영이 좋아하는 빵 사서 꼭 올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손가락으로 세고 있을 테니까 얼른 와야 된다, 아빠. 아빠는 늘 한 달이나 2달이 지나야 왔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인지 정말로 열흘 뒤에 양손 가득 빵을 사들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밤을 꼬박 새고 온 아버지가 몰래 코피를 흘리시는 걸 보고 저는 그날 이후 아버지가 가는 날 떼를 쓰지 않았어요. 제가 떼를 쓰면 아버지가 힘들어진다는 걸 너무 일찍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힘들게 하면 아버지마저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심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철도 일찍 들었던 것 같네요. 뭐든지 혼자서 척척 해내는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무렵 드디어 아버지와 살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셨지만 아버지와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아버지가 아침 출근 전 밥만 해놓고 나가면 혼자서 학교 끝나고 밥도 차려 먹고 설거지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저를 칭찬하며 말했어요. 우리 딸 숙제하기도 바빴을 텐데 언제 이렇게 다 치워놨어? 아빠 집에 오면 빨리 쉬라고 내가 해놨어. 나 잘했지? 아유, 어쩜 이렇게 착하고 마음이 고울까? 내일은 이 아빠가 일찍 마치고 올 테니까 우리 외식하자. 정말?
그럼 우리 내일 삼겹살 먹자. 삼겹살. 우리 딸이 먹고 싶다는데 이 아빠가 못 사줄 게 뭐야. 아빠가 다 사줄게. 두 식구 단촐했지만 늘 딸이 먼저인 아버지 덕에 항상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것도 아버지는 항상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저를 외롭지 않고 기죽지 않게 키우시려고 최선을 다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버지 혼자서 어머니 몫까지 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덕에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합격했던 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못난 아빠 밑에서 이렇게 똑똑한 딸이 나왔어. 너는 공부만 해. 하나뿐인 내 딸 위해서 이 아빠는 못할 게 없어. 아빠는 건강하기만 해. 내가 성공해서 꼭 효도할 테니까. 너무 내 걱정만 하지 말고 아빠도 아빠 잘 챙겨. 걱정 마. 나는 네가 이렇게 잘 되는 것만 봐도 어디서 산삼이라도 먹은 것처럼 힘이 불끈불끈 난다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정말 딸바보였어요. 그런 아버지는 제 한 몸 다 바쳐서 저를 키워내셨어요. 비싼 등록금으로 공부하니까 저는 한눈도 안 팔고 정말 공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도 졸업 후 가장 먼저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아버지도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겠구나 싶었어요. 첫 취업을 하고 아버지 정장도 선물해드리고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고 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슬슬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 무렵 저도 이제는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인상도 선하고 첫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수록 저랑 생각하는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는 남편이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반듯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이런 사람이라면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가 자기 부모님들한테 하는 것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보다 부모한테 감사할 줄 알던 남편의 효심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생각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와 둘이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남편은 퇴근 후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다 말고 저한테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님 모시고 저녁 같이 먹는 거 어때? 우리 아빠랑?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생각해보니까 나랑 저녁 먹고 들어가면 아버님은 혼자서 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아버님 모시고 같이 외식하는 느낌으로 먹으면 어떨까 해서 말해본 거야. 어때? 그럼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오늘 아빠도 일찍 온다고 하셨는데 내가 전화해 볼게.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저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 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이래서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야 여자가 행복하다는 거구나 싶고 마냥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남편의 제안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셋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은 아버지 앞에 반찬을 놔주기도 하고 세심하게 입맛에 맞는지 물으면서 챙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전에도 아버지와 남편은 짧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같이 저녁을 먹은 뒤 결심이라도 한 듯 저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가족 소중한 줄 아는 게 최고야.
그래야 나중에 결혼하고도 딴짓 안 하고 처자식 챙기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시댁도 화목한 것 같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우리 딸만 행복하다고 하면 무조건 찬성이야. 아버지는 남편이 세심하고 가정적이라면서 1등 신랑감이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때 시댁은 시부가 개인 사업을 하셨고 시모는 그런 시부를 내조하는 주부였습니다. 그리고 시동생과 아가씨가 있었는데 남편은 백수였던 시동생 시험 준비 뒷바라지를 했대요. 아가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남편은 늘 가족에 대해 말할 때마다 본인이 장남이라서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런 생각이 구시대적인 생각이라고 느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결혼 전 남편은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내가 장남이라 그런지 동생들 본보기가 될 만큼 잘 살고 싶어. 부모님도 동생보다는 나한테 거는 기대가 크시니까 내가 잘해야지. 그때는 이런 말도 책임감처럼 느껴졌어요. 게다가 남편이 자기 부모님을 챙기는 만큼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그렇게 흠잡을 곳 없던 남편과 주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참 간사하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가정적이라면서 좋았던 남편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전과 남편은 달라진 게 없었는데 그 점이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시댁을 갈 때마다 든 생각이지만 시모가 시부를 과하게 챙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참 오래 살았는데도 부부 사이가 참 좋구나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시부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시모를 보니까 이상해 보였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시댁에 갔을 때 시모의 행동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남편과 같이 퇴근 후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던 날이었죠. 시모는 한 번 밥상을 차리면 기본 반찬이 10가지도 넘게 차렸어요. 게다가 시부 반찬은 따로 몇 개 더 차려놓을 정도로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부가 좀 입맛이 까다로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모가 좋아서 매번 밥상을 그렇게 차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푸짐하게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남편과 시모를 도와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저는 시모를 보며 넌지시 물어봤어요. 어머님, 매번 이렇게 차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이게 편해. 네 시아버지는 내가 차린 밥상 아니면 안 먹어. 그게 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차린 것만 먹는 거야. 그래도 아버님 밥상만 보면 무슨 한정식 코스 같아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자가 요리를 잘하면 바람난 남편도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온다잖아. 나는 남편이 바람 펴도 죽기 전에는 내 옆에서 죽었으면 좋겠어. 너도 요리 잘하고 내조 잘해야 남편 옆에 붙잡아 두는 줄로만 알아. 밥 잘 먹고 쉰소리를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시부가 외도란 건 아닌데 혹시나 바람나더라도 시모 옆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시모를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어요. 시모는 시부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30년이 넘어도 시부가 엄청 좋았나 봐요. 시부는 비슷한 나이대 아저씨들 중에서도 잘생긴 얼굴이긴 했어요. 키도 크셔서 멀리서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얼핏 보면 중년 배우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두 분이 결혼 전에도 시모가 시부를 쫓아다녀서 겨우 만난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참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시모는 시부 바지를 늘 다리미로 다려서 구겨짐 하나 없이 챙겼어요. 저는 우연히 시부 바지가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하길래 물어봤더니 시모가 너무 뿌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우리 남편 바지 스팀 다리미로 다려주잖아. 남자는 밖에서 옷만 봐도 집에서 얼마나 챙김받고 사는지 다 나온다니까. 남자는 셔츠 깃이랑 바지 선이 중요해.
너도 네 남편 셔츠랑 바지 잘 챙겨줘. 요즘 회사는 정장 입고 안 다녀요. 그냥 편하게 다니고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 그래도 남자는 결혼하면 더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남편이 지저분하면 네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야. 시모는 옛날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처럼 시부를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디 과거에서 온 사람인가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시부는 무덤덤한데 시모만 유난이었어요. 시부가 늘 깔끔한 차림으로 다닐 수 있었던 건 다 시모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시부가 아침에 9시에 나간다고 하면 시모는 최소 7시엔 일어나서 아침 밥상부터 나갈 때 입을 옷까지 전부 다 챙겼어요. 심지어는 지갑에 현금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체크했다니까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모가 이렇게 시부만 챙겨서 그런지 남편은 결혼하고도 동생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가족을 얼마나 챙기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학원비와 생활비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도 결혼 전이니까 괜찮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동생의 시험 준비는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오래 공부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도련님, 시험 너무 오래 공부하는 거 아니야? 구급 공무원 시험을 누가 3년도 넘게 공부만 하고 있어. 그 정도면 공무원 되기는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아?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만두라고 말해. 내가 형인데. 형이니까 더 동생한테 따끔하게 말해야지. 군소리 없이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도와주니까 공부도 설렁설렁 하잖아. 아니야.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하라고 할게. 제대로 하기는 개뿔. 저번에도 술에 잔뜩 취해서 당신한테 전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는데. 진짜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도와준다고 꼭 말해. 꼭. 결혼했으면 이제 나랑 상의를 해야지. 알았어. 내가 이번에는 꼭 붙으라고 말할게. 남편은 제가 하도 뭐라 하니까 일단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비슷한 나이 또래답지 않게 가족한테 유별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본인이 장남이라는 생각에 가족들을 2배, 3배로 더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총각일 때면 몰라도 이제는 결혼한 사람이 계속 시동생을 돕고 있으니 제가 답답할 만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시동생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면 몰라요. 다니던 대학도 자퇴를 하고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뛰어들었다는데 이게 지금 가망이 있어 보이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끈기도 없고 노력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남편이 군소리 없이 마냥 챙겨만 주니까 시동생도 편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폭발했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명절이라 시댁에 갔던 때였는데 그날 저는 시동생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는 잘 오지도 않던 아가씨까지 모여서 다 같이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시동생을 보면서 말했죠. 도련님은 요즘 학원 잘 다니세요? 저번에 학원 옮기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시동생 표정은 하얗게 질렸고 시부와 시모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다들 왜 그러나 싶었어요. 그때 시모는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하며 물었어요. 누가 학원을 옮겨? 얘 요즘 집 앞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오래 공부했으니까 독학해도 될 것 같다고 혼자 공부한 지 꽤 됐어. 네? 독학이요? 그럼 남편한테 매달 받아가는 학원비는 뭐예요? 그 순간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시동생을 보고 있었고 저는 시동생을 보채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도련님? 매달 학원비 받아가면서
학원을 안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학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학원은 안 다니고 혼자예요. 그럼 학원비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다 생각해서 뒷바라지 하고 있으면 형이 주는 돈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학원비로 받아간 돈 다 돌려주세요. 다 쓰고 없어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저도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죠. 저라고 뭐 골방에서 공부만 해요? 지금 장난쳐요? 결혼은 누구 돈으로 하게요? 그것도 형한테 손 벌려서 할 거예요? 그 꼴은 내가 못 보니까 학원비 전부 내놔요. 연애를 하려거든 시험에 붙고나 하세요. 저는 시동생을 다그치며 말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시부와 시모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학원비로 받아간 돈으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화를 내면서 시동생을 다그치자 남편은 되려 저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동생 보고는 찍소리도 못하는데 제가 속이 안 터지고 나만 하겠어요? 어쩐지 아가씨가 시댁 식구들 질린다면서 안 보고 사는 게 속편하다고 명절에만 잠깐 오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세상에 학원비로 연애질을 하고 있던 동생한테도 화 안 내는 남편을 보니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날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도련님한테 돈 보내지 마. 아까도 봐. 전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얼른 붙어서 사회생활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결혼 못할까봐 걱정하는 게 먼저야? 연애하면 안정감도 생기고 공부할 결심도 생기니까 그랬나 봐. 좀 이해해주자.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자고? 난 절대 이해 못해. 내 친동생이었으면 나 가만 안 뒀어. 당장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게 해서 학원비 전부 받아내.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미안해. 정말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시댁에 잘 안 오는 아가씨가 매몰차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안 온다는 걸 제대로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시동생이랑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면서 저는 시동생과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뒤 시험은 접고 작은 회사라도 알아보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취업하면 돈도 갚기로 했다면서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 동생이 중요해도 설마 저를 속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동생이 학원비를 다른 곳에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저는 남편 지출 관리를 더 세심하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와 남편은 월급 관리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 크게 실망하는 일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 앞으로 날아온 카드 고지서 중에 모르는 카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뜯어봤죠. 저는 카드 내역서를 확인해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카드 내역이 전부 술집 아니면 카페, 영화 등등 전부 놀았던 흔적 투성이었는데 사용 시간을 보니 남편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때 딱 알았어요. 이 카드는 남편이 아니라 시동생이 쓰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대체 뭘 하고 다니면 카드를 이렇게 막 써요?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형수님, 저도 머리를 식혀야 취업 준비도 하고 열심히 살죠. 뭘 했다고 머리 식혀요? 솔직히 하는 것도 없이 맨날 놀고 먹고 자는 거 말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형이 동생 좀 돕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누가 보면 형이 엄청 돈 잘 버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형이 장가 갔으면 부부가 같이 상의를 해야죠. 제가 반대하니까 그 카드 못 써요. 바로 분실 신고할 거고 앞으로는 도련님이 직접 벌어서 놀던지 공부를 하던지 하세요. 형 좀 그만 털어먹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동생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이 아닌가요? 정말 제 동생이었으면
정신 차리라고 머리 밀어서 방에 가뒀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저는 시동생이 너무 한심했어요. 대체 뭘 했다고 쉬겠다는 건지 이해도 안 갔고요. 그런데 이런 저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제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저를 보고는 되려 화를 냈어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입이 두 개여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왜 취업 준비하느라 힘든 애한테 화를 내? 애? 누가 애야? 당신은 술 마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애 본 적 있어? 솔직히 도련님 나이면 혼자 사회생활에서 먹고 살아야 정상인 거 몰라? 누가 30 중반이 되도록 형한테 기생해서 살고 있냐고. 기생이라니? 내가 내 동생 돕고 있는 거지. 당신이 가족이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결혼해서 가정 꾸린 사람이 시댁에 그렇게 돈 퍼주고 누가 그렇게 사나 찾아봐. 당신 한 번 더 도련님 도와주면 그때는 나도 가만두고 못 봐. 저는 말도 안 되게 카드를 쓰고 돌아다니는 시동생 덕에 뚜껑이 제대로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주고 있는 형이라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반발도 못하고 돈만 보태주는 게 맞나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될 텐데 남편은 그런 걸 못했어요. 정말 바보인가 싶게 시댁 일이라면 자기가 제일 먼저 나서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시댁 일에 앞장서는 것만 보면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도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왠지 재산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세상에 빚 좋은 개살구도 이런 개살구가 없어요. 시동생을 남편이 돕고 있는 것도 다 시부 사업이 어려워져서 남편이 돕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환장할 만한 시댁이네요. 그래도 시부 사업 어렵다고 시부한테 돈 안 주니까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곧 제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시동생한테 신용카드 만들어줬던 사건 말고도 제 뒷목 잡을 만한 일이 또 있었다니 참 듣는 입장에서도 복장 터지지 않나요? 한창 돈 문제로 싸우고 나니까 남편만 보면 돈 타령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시부한테 1,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뽑아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람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돈이 얼마였는지를 떠나서 돈이 나가는 일은 부부끼리 함께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부한테 중고차를 해준 거예요. 이것도 아가씨가 갑자기 시부가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수상해서 저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아가씨가 시댁과 사이가 안 좋아서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애당초 남편은 경제적인 걸 저랑 한마디 상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집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왜 허락도 없이 시댁에 중고차를 해드리는데? 이번엔 또 차가 문제야? 그게 왜 문제인데? 내가 내 돈으로 해준 거잖아. 결혼했으면 둘이 상의를 했었어야지. 이렇게 화낼 게 뻔한데 내가 왜 상의를 해? 미리 말했으면 나도 생각이라는 걸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먼저 상의했어도 똑같았을걸? 진짜 나도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남편은 자기가 더 답답하다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저런 남편과 말이 안 통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정신을 차릴까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그때 얼마 전 이가 불편해서 밥을 잘 못 드시는 친정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친정아버지 모시고 치과 가서 임플란트를 해드렸어요.
저라고 챙기고 싶은 친정 없겠어요? 자기 부모님 귀하면 저희 아버지도 귀한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일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해서 아버지 모시고 치과를 갔던 거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똑같이 해주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그제야 알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저를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우리 부모님 차에 좋다고 난리를 치더니 왜 장인어른을 임플란트 해드리는데? 나도 내가 번 돈으로 해드린 거야. 뭐 문제 있어? 당신 집이랑 우리 집이랑 같아? 왜 다 당신 멋대로야? 뭐가 다른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자식한테 손은 안 벌려. 자식한테 피해만 주는 집이랑 같은 줄 알아? 그래도 사이도 자식인데 장인한테 돈 쓴 게 그렇게 아까워? 진짜 말을 말자 말을.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돈 쓰기만 해봐. 그냥 우리 돈 각자 관리하자. 나도 이제 더 이상 돈 관리 같이 못하겠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그래, 아주 바라던 바야. 나도 너 같은 속 좁은 사람이랑은 경제적으로 같이 뭘 할 생각도 하기 싫어. 나도 그동안 뒤통수를 하도 맞아서 각서라도 써야겠어. 각서 써. 지금부터 각자 자산에 아무 권리 없다고 각서 쓰라고. 그날 저는 남편과 결국 돈 관리를 따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힘으로 두말하던 남편 때문에 각서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당했으면 각서까지 이렇게 받겠습니까? 저는 종이를 꺼내서 각서에 앞으로 돈을 각각 관리하며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의 자산에 전혀 권리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오고 가는 것도 웃기지만 그때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상 월급 관리도 따로 하기로 한 마당에 이것저것 안 따져보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이후부터 각자 돈 관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월급에 자유가 생기니까 시댁을 더 많이 돕더군요. 그동안 제 눈치 보느라 그것도 그나마 덜 돕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대체 장남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지금 생각해도 각서까지 쓰고 서로 월급 관리 따로 한 게 신의 한 수였네요. 시부는 사업이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남편한테 손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가씨는 애초에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만만한 사람이 남편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는 내 돈이 시댁으로 흘러갈 걱정 없으니까 신경도 안 썼어요. 저렇게 시댁만 돕는데 돈이 모일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편과 난리를 치는 동안 친정 아버지한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급격히 병세가 안 좋아지셔서 급히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병원을 갔을 때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때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힘겨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주영아, 엄마 없이 외롭게 크게 해서 내가 미안했다. 다 아빠가 못나서 엄마랑 이혼한 거야. 미안해. 내가 입이 두 개여도 너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떠나는 길에 너한테 많이 줄 건 없고 내가 살던 집이랑 예금 그리고 보험금 다 너한테 물려주마. 미안했어, 우리 딸. 아빠, 아빠가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난 어떻게 살라고. 내가 남긴 게 얼마 되진 않아도 앞으로 너 사는데 도움되길 바란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다음 생에는 꼭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 저는 힘없이 떨어지는 아버지 손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제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없는 정말로 고아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눈물만 났습니다. 남편은 우는 저를 부축해 주는데도 저는 그 순간에도 남편이 미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자 기댈 곳이 사라진 저는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제 앞으로 남긴 재산은 4억 원 정도 됐어요. 아버지가 살던 집은 시세가 2억 정도 됐고 예금 통장에는 1억여 원 정도, 그리고 아버지 사망 보험금이 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4억 정도 되는 돈을 남기신 거예요. 돈이 있어도 가족이 없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한동안 너무 무기력했어요. 아버지를 많이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이제는 기댈 곳이 사라졌다는 공포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를 다시 불붙게 만든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힘이 될 만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복장 터지는 소리를 뚫린 입이라고 막 하더군요. 남편은 아빠 장례를 치르고 집에서 힘없이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험금 나왔어? 그 돈 나랑 반 나눠 썼어. 어디서 총 맞았니? 그 돈을 왜 반을 나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험금 타령이야? 어차피 보험금 말고도 다른 거 남기신 거 있을 거 아니야. 저번에 사위도 자식이라며. 이럴 때만 자식이야? 어? 잡생각하지 말고 시댁이나 생각해. 당신 이제 돈 없어서 시댁에 보낼 돈도 없잖아. 아, 돈이 궁해지니까 진짜 돌아버렸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남편이 화도 화가 나서 저도 악에 바친 말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저를 보면서 보험금 타령하는 남편을 보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정신 나간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네요. 시댁에 대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시모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보험금 타령을 하는 거예요.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돈 타령을 하는데 저는 그때 전화를 녹음까지 했어요. 친정 아버지 보험금 나왔다며. 이번에 네 시아버지 차 좀 하나 바꿔줘. 곧 생신인데 네가 통 크게 바꿔주면 좋지 않니? 제가요? 대체 왜 제가 통 크게 시댁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며느리잖아, 며느리. 이번에 며느리 노릇할 기회 준다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도 없는데 시댁에 효도해야지. 시부를 왕처럼 모셔야 너도 좋은 거야. 벤츠 하나 해드리게 네가 돈 좀 보태. 뭐라고요? 지금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남긴 사망보험금으로 돈을 보태라고요? 귀가 먹었나? 1억만 보태라니까. 생각해봐. 네 시아버지가 나이도 있는데 국산차를 언제까지 타? 주변에는 다 벤츠에 아우디 고급차만 타는데 시부 나이도 있는데 이번에 좀 해주자. 네, 알았어요. 제가 자동차 사서 생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렇게 해주면 네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최고네. 저는 다 이걸 녹음해둔 상태였어요. 정말 더 이상은 이런 시댁이랑은 못 살겠다 생각했거든요. 사돈 사망 보험금으로 차 사려는 인간들인데 제가 이런 사람들과 가족으로 더 살 수 있었겠나요? 세상에 아버지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신이 잔뜩 나서 보험금으로 시부 차 해달라는 시모 목소리만 떠올리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온몸에 털이 삐쭉 서는 기분이랍니다. 이렇게 속에서 계속 한이 맺혀서 그런지 쉽게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당한 만큼 시부와 시모한테도 소름 돋을 만한 일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한 사이트에 제 이야기를 써서 올려봤어요.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한 사이트의 익명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익명이라 부담도 없었고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으니 저한테는 제격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시댁에 헌신했는지, 시동생이 학원비 떼먹은 이야기, 사망보험금으로 시부 차 사달라는 얘기까지 전부 다 글에 썼어요. 그러자 1시간도 안 됐는데 정말 수없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시댁과 남편을 비난하는 글들 뿐이었어요.
이 상황은 남녀노소 누가 봐도 어이가 없을 상황이긴 했나 봅니다. 하긴 세상에 어떤 효자가 장인어른 사망 보험금으로 본인 아버지 차를 사줄 발상을 하겠습니까? 댓글이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죠. 하늘이 내린 효자가 아니라 악마네요. 병 중에 가장 답도 없다는 사업병, 공부병 걸린 시댁은 빠른 손절이 답입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부를 왕으로 모셔요? 어우, 소름이 돋아요. 얼른 탈출하세요. 저는 이런 댓글들을 하나하나 보고 나니까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 확고해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곱게 도장만 찍고 끝내는 이혼은 못하겠더군요. 그러다가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이혼을 생각만 하던 제가 드디어 상도덕도 모르는 시댁에 한 방 크게 먹이고 이혼할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부 생일에 맞춰서 큰 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지처럼 들러붙는 시댁이랑은 엮인 채로 무늬만 가족인 채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다 시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이 바쁜 척하면서 남편한테 먼저 시댁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별 의심도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모는 신이 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기대감과 신이 난 시모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지막 남은 정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왜 안 오냐고 보채는 시모한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식사하세요. 저는 갑자기 야근하게 돼서 늦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분 뒤에 퀵 도착할 거예요. 퀵? 무슨 퀵인데? 설마 차키 보낸 거야? 제가 아버님 생신이라 특별히 신경 좀 썼어요. 상자 2개 도착할 텐데 꼭 생일 케이크부터 열어보시고 상자 열어보세요. 하나는 케이크고 다른 하나는 선물이거든요. 꼭 순서대로 열어보셔야 해요. 제가 준비한 이벤트거든요. 아유, 우리 며느리가 차키만 보내기 미안해서 이벤트를 다 준비했구나. 안 그래도 네 시아버지 벌써 동네방네 소문 다 냈어. 며느리가 벤츠 사준다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해드린 이벤트도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시댁의 시부, 시모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아가씨 이렇게 다 모여 있다면서 저보고 빨리 오라면서 보챘습니다. 저는 속으로 잘 모였다 싶었어요. 아가씨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아마 그걸 다 봐도 저를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없지만 제가 준비한 시부의 생일 파티가 시작됐어요.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시댁 식구들이 시부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대요. 그리고는 시부가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선물 상자를 열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보낸 특별 선물 때문이에요. 나중에 아가씨한테 듣게 된 시댁은 정말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제 이벤트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가씨뿐이었다니까요.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아가씨의 반응은 좋았지만 시모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상자를 확인하고는 저한테 전화해서 극대노를 했어요. 야, 너 미쳤어? 지금 누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돼지머리를 보내는 거야? 네, 맞아요. 저는 시아버지 생신에 다 썩은 돼지머리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썼을 때 본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친정아빠 보험금을 탐내나요? 그런 탐욕스러운 인간들 한 방 먹이고 이혼하세요. 그냥 나오면 억울해서 잠 못 잡니다. 썩은 돼지머리 보내서 망하라고 고사 지내세요.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시댁에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이혼하자고 다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댁으로 생일상이 아니라 고사상에 올리라는 뜻으로 돼지머리를 보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죽음을 돈으로만 생각한 시댁에 제대로 보낸 특별 선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모는 저한테 악을 쓰며 화를 내더라고요.
아주 우리 집안 골탕 먹이려고 머리 좀 굴렸나 본데 이런다고 우리가 망할 것 같아? 망하든 말든 아줌마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신경 끌 거니까. 뭐? 아줌마? 이게 지금 반말을 하네? 그럼 우리 아빠 보험금으로 헛꿈 꾸는 사람 내 마음대로 좀 부르면 어때서? 이제 가족도 없는 고아 주제에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나대고 앉아있네. 시댁이라니 나 이제 시댁 없어. 그리고 아줌마 남편은 아직 살아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혼자 억울해하고 스피커폰으로 아줌마 아들 바꿔. 미쳤네. 내가 너 가만두나 봐. 시모는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고 옆에 있던 남편이 사태 파악을 하려고 전화기를 바꿔들었어요.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더니 황당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좀 억울하다고 우리 집에 복수하는 거야? 뭐? 복수? 복수도 급이 맞아야 복수를 하지. 한 줌도 안 된 허접한 집안에 무슨 복수. 그냥 내가 한 방 먹이는 거야. 모르겠으면 케이크 밑에 있는 서류나 확인해봐. 이게 뭔데? 아주 가지가지 한다. 이혼 서류지 뭐냐? 나는 이미 도장 찍었으니까 너만 찍으면 우리 이제 끝이야. 오늘부터 너랑 나랑 남남 되는 거라고. 꼴의 장남이라고. 능력도 없으면서 시댁에 다 퍼주더니 꼴 좋다. 너 지금 통장에 100만 원은 있니? 그것도 없지? 나는 너랑 진작에 월급 관리 따로 한 게 천만다행이다. 야, 너 이제 믿을 구석 하나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믿을 구석이 왜 없어? 나는 너랑 니네 식구들만 없어도 잘 사니까 걱정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누가 누굴 신경 써? 저는 남편한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제가 시댁을 잘근잘근 무시하니까 뒤에서는 시부와 시동생이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끊어버리고 걸려오는 전화도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아가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새언니, 나이스! 잘 살아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응원할게요. 아가씨는 끝까지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줬습니다. 아가씨도 그동안 당한 게 많아서 시댁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 치를 떨었거든요. 저는 이혼 후에도 아가씨는 따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 후 시댁 근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보나마나 뻔했어요. 시부 개인 사업이 말이 좋아 사업이지 다 망해가고 있었는데 그거 살려보겠다고 대출 끌어다가 도와줬다가 결국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 전 시댁도 전 남편도 전부 개털이 된 겁니다. 저 정말 최고의 타이밍에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혼 안 하고 고민만 했다면 이 상황에 또 시부 사업의 보험금으로 돈 좀 보태라고 별소리를 다 했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전 시댁이 그렇게 쫄딱 망해도 전 시동생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망나니처럼 산다는 거예요. 너무 한심해서 이제 욕도 안 나오네요. 옛말에 의가 좋으면 천하도 반분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오죽하며 이랬겠나요? 제 아버지 죽음으로 욕되게 만드는 시댁에 제대로 한 방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보여줘야죠. 저는 요즘 혼자 남았다는 상실감에 빠지기보다 저 스스로를 챙기며 커리어 우먼으로 살고 있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모임도 나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겪어보니 이제는 가족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억지로 꾸역꾸역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삶도 나쁘진 않네요. 이러다 보면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겠죠? 관계는 다 물처럼 흐른다고 하는데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니까 더 편해졌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꽃길만 걸으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